네, 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밀린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도 버티다가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도 섹터나 종목별로 보면 견고한 섹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수급 압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수급에 의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데, 그 이벤트가 또 대부분 주 후반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화 수는 약간 시장이 조금 관망을 보이다가 목금의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약간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인데 잘 나오겠죠? 못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GPU는 아직까지도 이제 못 사서 안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것이냐. 근데 요즘에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킨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충족시켜도 향후 컨센서스까지도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빅테이크들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좋은 실적이 절대적으로 나올 거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순환금융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실적을 통해서 이런 순환금융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수치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는 중립 이상의 긍정 쪽에 가까운 이벤트라고 봅니다. 잭슨홀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케빈 허쉬 의장이 아마 언급을 할 텐데, 여기서 굉장히 기대할 만한 언급이 나오긴 좀 어렵겠죠? 케빈 허쉬 의장이 약간의 좀 중립적인 언급을 하거나 살짝 매파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주 매파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그래서 아주 큰 이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케빈 허쉬 의장이 원래 시장과 소통을 이렇게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의 언급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립 이하의 이벤트라고 저는 보는데, 케빈 허쉬 의장이 어디까지 또 언급을 할지 그 부분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의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인상에 대한 전망과 동결에 대한 전망이 조금 팽팽해요. 그래서 동결을 한다고 해도 매파적인 동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면 3%까지 가거든요. 제가 오늘 문자 받았는데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다 터 있습니다. 계좌가 한 10몇 개 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오늘 어디였죠? 미래에셋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에셋에서도 예치금에 대한 금리 좀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은의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전인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CMA 금리도 좀 상향 조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당장 한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 신용 물량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면 신용 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웬만하면 신용을 쓰지 말자, 그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주 후반에 좀 몰려서 나온다. 요거까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6배 폭증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급증한대요.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도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좋긴 한데, 저는 마스크가 진짜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게 또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마스크 쓰면은 이렇게 김이 서려요, 안경이. 그래서 참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름이고 덥고 제가 또 여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환자 급증하면서 오늘 신풍제약을 비롯한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주들 급등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서 과거에도 이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한 이슈가 두세 번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확산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환자 수 폭증이 이전보다 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넣은 거는 테마주를 매매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같이 코로나를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줄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미약품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죠. 비만신약 후보 물질에 3.2조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와,
한미약품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오전 시황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몇 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좋은 종목인데 참 무거워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미약품이었는데 오늘 정말 그 서름을 한 방에 풀어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따가 차트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견인이 됐는데 제약바이오주의 심리가 다 좋아지기는 좀 어려웠고 한미약품 개별 이슈, 그다음에 코로나19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제약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긴 했는데 골고루 올라가진 않았다.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는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도 약간의 개별 플레이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언급을 했어요. HBM 대역폭과 AI 연산 능력 간의 괴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 AI 연상 능력은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데 HBM의 대역폭은 그것보다 천천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그 가속기의 연상 능력을 볼 때 HBM과 이제 AI가 시너지를 정확히 내려면 성능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I에 대한 그 연산 성능은 빠르게 증가하고 대역폭은 천천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HBM의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8단의 HBM을 12단이나 16단, 20단까지 쌓으면 좋은데 그렇게 쌓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발열도 있고 그다음에 재택에서의 높이 제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그 3D 패키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GPU 바로 옆에 HBM을 붙여서 밑에 코어스의 인터포저를 깔고 그 GPU랑 HBM이 빠르게 소통하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빠르게 소통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옆에다 붙이지 말고 위로 쌓자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온 개념인 ZHBM이죠. GHBM, 쌓는 개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HBM5보다도 8배 정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3D 패키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런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ZHBM 관련주들도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아직은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발열이에요, 발열. 칩을 옆에다 놓지 않고 위로 쌌을 때 이 발열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GPU는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열에 위에다가 HBM을 붙이면 이 열이 다 HBM으로 가잖아요. 근데 HBM도 원래 발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발열과 발열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열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기판이 휘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으려는 노력들은 꾸준히 있을 건데 어쨌든 HBM 대역폭의 AI 연상 능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대역폭을 늘리기 위한, 넓히기 위한 그런 시도들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ST팜, 인벤티지랩, 오타났네요. 인벤티지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약품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섹터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원래 2차 전지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이긴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중립에서 약간 긍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릴 때 홀딩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매수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올라가는 힘을 보니까 물론 뭐 순환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쉬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닥 확인은 확실히 좀 한 게 아닌가? 아까 질문 주실 때 에코프로 BM이었나요? 바닥을 확인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 확인은 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2차 전지에서도 시각을 조금씩 넓혀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면서 4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ESS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삼성 SDI가 급등을 했고 다른 2차 전지 주도 견인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들도 소재 업체의 리튬 재고 차익 기대감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DI, 엔솔, SK이노베이션, 셀업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재주, LNF 정말 크게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이 시간 통해 상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계속 보유 의견 드렸었거든요. 되게 지루하긴 하죠. 그래도 바닥 탈출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주면서 철강 줍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주 좋았고 철강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섹터가 모두 다 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수혜를 한 방에 받는 건 또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IT센 글로벌, 헥토 파이낸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온 다음부터 주목받고 있는 거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8월입니다. 코앞이에요. 코앞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끝냈죠. 이란 전쟁. 지금 경제전으로 넘어갔으면 당장 끝내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못 끝냈죠. 그러니까 북한 뭐 김정은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김정은이 뭐 쉽게 안 만나줄 것 같다. 이런 기사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죠. 혹시 만난다고 해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켜서 이게 법으로까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됐을 때 그걸 본인의 업적으로 이렇게 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에 대한 신뢰 약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있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로 계산되는 여러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비트코인, 금 다 올라왔죠. 금에 대해서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상품 가격도 다 올라가요. 원자재 다 올라가잖아요. 금, 은,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한 번 더 튀고.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필요한 거죠.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움직일 여건들이 형성되죠. 또 국내 자체적으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날, 헥토 파이낸셜 지주사 헥토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도 이따가 또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볼게요. 반도체 기판, TLB, 심텍, LG이노텍. LG이노텍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전히 싸다, 싼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비철금속, 달러 약세의 반대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풍선, 삼화알미늄, 항공. 항공주는 이제 오늘은 그 대형사보다는 LCC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항공주는 모멘텀 명확하죠. 원화 강세. 원화가 되게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외화 부채도 줄어들고 항공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죠. 유가는 비싼데 유가를 달러로 사니까 원화가 강세면 상대적으로 원유를 사오는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슈들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한국의 리벨리온 인수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AI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좀 알려진 거는 리벨리온이랑 퓨리오사 AI 두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리벨리온을 엔비디아가 좀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AI를 가져야 되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면은 이제 엔비디아 기업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협업적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인수가 됐을 때 이게 시너지가 더 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한국의 그 AI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슈 있었고, 그다음 미국이 중국의 드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드론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의 드론 업체, 그러니까 드론은 중국이 다 먹었잖아요. DJI인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거의 70% 이 이상을 중국 드론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드론을 규제한다고 한다면 뭐 국내 드론에도 기회가 생기겠지만 국내는 이제 드론에 대한 수혜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좀 더 수혜가 갈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드론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2033년에 글로벌 전력 수요가 315기가와트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너지주, 신재생 기본으로 봐야 되고, 신재생의 대표는 태양광,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으로 넘어갈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원전까지. 원전도 지금은 위치가 살짝 지루한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원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다. 그리고 원전 연수 연장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주목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라루빈 플랫폼 설치를 본격화한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이 AI 가속기, AI 렉 서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라는 CPU고 루빈은 GPU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라 CPU, 루빈 GPU 다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TSMC에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이 들어가서 하나의 완성된 AI 가속기, 렉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MS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베라루빈 관련된 종목군들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소캠2 관련주. 베라루빈 플랫폼부터 소캠2가 들어갑니다. 소캠2는 LPDDR5X를 적층한 거죠. 그 옆에 와이드 본딩을 하는 업체가 MK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베라루빈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탑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MS 이상으로 뭐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베라루빈 플랫폼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주에 대한 수혜들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인데 지금 26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좋죠. 네, 25년 2분기, 26년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좋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반도체가 포함됐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데 반도체를 뺐다고 해서 뭐 엄청 나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 반도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을 봐도 나름대로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네, 코스피 26년과 27년 12개월 포워드 순이익도 그다음에 순이익과 영업이익률 YOY 기준으로 봤을 때 26년 8월부터는 이제 살짝 꺾이긴 합니다. 성장률은 꺾이지만 성장 추세 자체는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력기기 밸류 체인입니다. 발전, 송합 변전, 송전용 변전, 배전용 변전, 수용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사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항상 그 만들어서 그냥 보내면 끝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간에 무지하게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또 전력기기니까 전력기기 주가 계속 주목받고 또 전력기기 쇼티지가 또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전력기기 주보다는 에너지 자체에 좀 더 주목을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모멘텀은 꾸준히 받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 송전과 변전 관련된 좀 알고 이 순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글로벌 발전 원별 전력 생산 추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양광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거의 뭐 미미했죠. 이때는 그리드 패리티가 아니었어요. 비쌌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 패리티는 똑같은 돈을 썼을 때 기존의 석탄이나 화석연료보다 에너지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그 지점, 그때가 그리드 패리티고 그걸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입니다. 2035년, 40년, 50년까지 전망을 볼 때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은 결국 태양광이다 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따라서 성장하는 건 뭐죠?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신재생입니다. 그죠? 신재생 관련된 투자들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크게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 생산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 근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도 뭐 OCI 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버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